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벌써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네요. 이번 주부터는 2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으로 시작돼서 대면 수업이 아닌 이 온라인 영상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물론 우리가 작년 1학년 한국사 수업 때도 많이 봤죠. 지금 현재 제 영상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2학년 5, 6, 7반 학생들이죠. 네. 세계사 세계사라는 교과를 선택하게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이 세계사라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계사라는 교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이제 세계사나 지난해에 배웠던 한국사, 모두 역사라고 하죠. 이 역사라는 이 교과 자체를 실제로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하지만 좋고 나쁨의 이 기호의 문제로 이 단순히 역사 교과를 판단하기보다는 이 역사라는 교과는 실제로 많은 곳에 유용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활용이 되는 교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죠? 당장에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한번 바라보면 저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이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친구가 속한 가정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저마다 다른 가정이 있고 다 저마다 다른 가정의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친구들의 서로 다른 역사를 서로 만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사라는 교과가 상당히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나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넓혀줄 수 있는 교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만의 사고방식이 있죠. 그런 것처럼 유럽인들은, 서양인들은 서양인들의 문화, 역사, 우리와 다른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우리 잣대에서 평가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특이한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이 서양인들, 우리 당장 가까이 있는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 가지고 현재 그들이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사고방식, 또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교과가 바로 이 세계사라는 교과인 것 같습니다. 수업 시작 전 사설이 너무 길었죠. 자, 오늘은 이 세계사라는 교과가 대체 어떤 지역을 공부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세계사의 첫 부분인 인류의 진화, 그리고 세계의 4대 문명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사에 해당되는, 세계사에서 주로 다루는 지역을 선생님이 4개의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해 봤어요. 먼저 세계사에서 가장 절대적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서양사, 유럽 지역을 무대로 한 서양사예요. 제가 이제 지역을 구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바탕으로 발전한 서양사 부분이 세계사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계사라는 이 교과를 수능 선택 과목으로 정했을 때 가장 많은 양의 시험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유럽의 역사는 되게 여러분들이 세계사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혹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공부 좀 하라고 어렸을 때 이 전집을 사다가 집 책꽂이에 꽂아놨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여러 제우스, 포세이돈, 그 다음에 헬레네, 이런 신화와 관련된 그리스, 로마 신화 있죠, 그죠? 네. 유럽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돼요. 그리스, 로마. 그리스, 로마로 시작되는 이 유럽의 역사가 요 지역의 역사예요. 추후에 그리스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로마가 나중에는 유럽의 큰 바다,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 로마가 유럽의 고대 문화를 만들게 돼요. 그러다가 중학교 시간 때 한번 공부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겠어요. 로마가
게르만족의 이동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돼요. 네, 동로마와 서로마로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그 이후로 게르만족의 이동을 막아내지 못한 서로마는 멸망하게 되고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달리 변경이 된 이후에 1000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그래서 유럽이 동서로 분열된 채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결국 왕조를 지켜내지 못한 서로마 지역은 봉건제 그리고 중세 크리스트교 뭐 이런 용어가 판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고, 어쨌든 세계사에서 거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나중에 수능 세계사 시험 문제 출제 시에도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유럽 지역의 역사, 서양사가 됩니다. 또 이 서양사에는 어디도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 아시아는 크게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로 나눌 수가 있죠. 물론 그 밑에 동남아시아도 있지만 서아시아 부분, 우리가 흔히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뭐 레바논,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위치하고 있는 흔히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 있죠. 그 서아시아 지역 역사도 이 세계사에선 다룰 겁니다. 이 서아시아의 고대 문명을 이제 유럽 지역의 고대 문화는 이 로마가 만들었다면, 그리스 로마가 만들었다면 서아시아의 고대 문명은 바로 페르시아라는 왕조가 만들었어요. 페르시아라는 왕조 때 거의 만들어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무함마드가 세운 이슬람교에 의해서 통합이 되기 시작해요. 그 제국을 이슬람 제국이라고 해요. 이슬람 제국. 이슬람 제국. 지금은 간략히 우리가 어떤 지역과 어떤 왕조 역사를 공부할지를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아시아 지역은 페르시아와 이 이슬람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로 이어지게 돼요. 이 부분도 공부해 볼 거고,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오면 동아시아로 오기 전에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 인도가 있죠, 그죠? 인도 지역에 인도 지역도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유럽 지역의 고대 문화는 그리스 로마가, 그리고 서아시아의 고대 문명은 페르시아가, 인도 지역에도 나름 고대 문화가 정착이 완성이 된 왕조가 있겠죠. 그 왕조는 굽타 왕조라고 해요. 굽타 왕조. 좀 용어가 생소하죠.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 세계사 교과에서는 정말 우리가 쓰지 않는 생소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용어도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이 굽타 왕조로 이어지는데, 이 굽타 왕조 때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지금 현재 인도인들이 믿고 있는 힌두교, 이 힌두교 문화가 완성이 돼요. 그러다가 이 인도의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다 보면 바로 이 서아시아와 마주치게 되거든요. 이 이슬람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이슬람교가 인도 문명 지역으로 나름 뭐 침투한다고 할까? 좀 확산이 된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이 힌두교와 이슬람 문화가 합쳐지게 되는 그런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 왕조가 바로 무굴 제국이에요. 무굴 제국. 지금은 무엇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 유럽, 서아시아, 그 다음에 인도, 동아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필기할 필요 없어요. 요 인류의 진화, 요 파트부터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우리가 무슨 내용을 공부할지를 가늠해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친숙한 동아시아로 넘어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한국이 속한 지역이기도 하죠. 이 동아시아의 메인 문명은 당연히 우리 한국이고 싶지만 한국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나 우리 이웃 국가인 일본, 그리고 뭐 아래쪽에 있는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의 베트남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아시아의 문명, 고대 문명, 또 대다수의 선진적인 문화는 바로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중국에서.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문화가 우리와 일본에 전파가 돼요. 특히 이제 세계사에서는 지금 세계사 교과이기 때문에 한국사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아요. 한국사 내용은 거의 이제 다루지 않고 중국사와 일본사 중심으로 동아시아사를 설명할 거예요.
세계사에서 다룰 내용은 대략 이런 정도의 내용을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세계사의 첫 파트인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인류의 진화, 우리 사람의 진화된 모습, 어떻게 진화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최초의 인류로 평가받는 종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종이에요. 이 인류의 진화 파트는 요즘 수능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시험 문제 출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간략히 설명을 할게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종. 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최초의 인류라고 평가받는 종이에요. 최초의 인류로 평가받는 종인데 뭐 직립보행을 했다고 하지만 정확히 직립보행을 했다는 증거가 직립보행을 했다, 그렇지 않다, 이 의견이 난무하는 그런 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최초의 인류로 평가받는 있는 종이, 인류의 종이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전부 다 호모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앞에 붙은 호모라는 뜻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자, 먼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더 진화된 종으로서 무엇이 있냐면 호모 에렉투스라고 있어요. 호모 에렉투스. 용어가 좀 난해하죠, 그죠? 호모 에렉투스라고 있어요. 이 호모 에렉투스부터는 불과 기초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추측이 돼요.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고 추측이 되고, 그 이후로 더 진화되어 가지고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 종이 등장하게 되는데,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 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그냥 버리지 않고 매장을 했다고 해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매장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이나 혹은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시체를 화장하거나 매장을 하죠. 또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혹은 종교적 측면에서 본다면, 뭐 크리스토교 측면에서 본다면, 뭐 죽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뭐 심판을 받는다. 뭐 불교에서는 뭐 윤회 사상에 의해서 다른 뭐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수도 있고, 이런 사후 세계, 죽고 난 다음에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때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시체를 매장했다는 것은 바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후 세계. 그럼 그 전까지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냐? 네, 안 했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동물처럼 뭐 산속 어딘가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동물이 와가지고 그 뭐 시체를 먹겠죠, 그죠? 그야말로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 때부터 시체를 매장하고, 또 이때 어떤 시체에서 이 꽃가루라네. 꽃잎을 뿌린 흔적이 또 보인다고 해요. 그 말은 즉슨 정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사후 세계에서 약간 그 사람의 사후 세계를 뭐 축복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때부터. 그리고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 종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 종이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현생 인류의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인류가 좀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 부족과 혹은 더 큰 부족을 이루고 어느 곳에 막 정착하려고 하고, 좀 인류의 역사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사시대 역사, 뭐 구석기, 신석기의 역사가 요 호모사피엔스 인류, 호모사피엔스라는 종 이후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사 시간 때는 구석기와 신석기, 요거 뭐 구석기 때는 이동상가를 했고, 대표적인 유물로는 뭐 주먹도끼가 있다는 거. 그러면 기본 상식이죠? 다 기억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신석기 때 무엇이 시작됐다고 했죠? 이건 이미 우리 한국사 시간 때 시험 문제로도 내고 많은 이제 내용을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때 농사도 시작됐다고 했죠. 농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정착생활.
정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약속과 규칙, 일종의 문화 같은 게 생긴 게 바로 농사의 시작으로 변화된 모습이에요. 또 신석기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음식을 저장하기 위한 그 토기로서 빗살무늬 토기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이런 구석기와 신석기에 대표되는 그 유물, 유적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16 제가 지금 촬영을 수학 전용 교실에서 하고 있는데 또 종이 쳐버렸네요. 뭐 이런 거 신경 쓰다가는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자, 계속 이야기할게요. 자, 그럼 전 세계에 대표되는 유물, 구석기, 신석기의 유물 유적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16, 17페이지 펴보세요. 16, 17페이지. 16, 17페이지 펴보면 이 구석기로 대표되는 이 동굴 벽화가 있어요. 구석기 때는 이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좋은 집이 필요 없고 동굴에서 지냈다고 했죠. 동굴. 그 동굴에 그 대표되는 동굴 벽화로서 16페이지 상단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라스코 벽화라고 있고, 라스코 벽화. 그리고 17페이지 하단에 있는 우리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 이게 구석기 때 대표되는 동굴 벽화라고 해요. 그리고 구석기 시대 때 대표되는 유물로서 그 17페이지 위쪽으로 올라가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여자 조각상이 있죠. 그게 여자 조각상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거 뭐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이런 이제 풍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은 미인이라고 평가를 못 받죠. 그죠? 근데 이 구석기 시대 때는 이렇게 풍만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미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랑은 미의 기준이 상당히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구석기 시대 때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 상당히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어찌 보면 그 부족 사회에서 좀 아름다운 여성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이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 이런 것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면 19페이지에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서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차탈 헤이크 유적이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때 정착 생활을 보여주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수능 세계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은 중간고사 때 딱 한 문제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이외에는 다른 특징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외의 내용도 알다 보면 여러분들 세계사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 세계사에 대한 혐오감만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외의 내용은 인류의 진화에서는 절대 보지 마세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 교과서 속의 벽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그 유물, 유적만 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구석기, 신석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시기로 넘어가죠? 청동기로 넘어가겠죠. 이 청동기 때 이제 인류의 모습이 상당히 크게 변화합니다. 청동기 때 들어서는 농사 기술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농사 기술도 발전하다 보니까 내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잉여 생산물이 등장해요. 이 잉여 생산물, 잉여가 나물 잉자, 나물 여자를 말하는 건데, 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생산물, 잉여 생산물,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거라는 인식인 사유재산이라는 인식도 이때 확고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유재산을 두고 사람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여기서 이긴 자가 지배계층, 진 자가 피지배계층이 되는 계급도 발생하게 되고, 또 큰 강유역에서 대규모 관계치수 농업을 하다 보니까 이 대규모 인원들을 이끌 리더가 등장하게 되고, 이 리더에 의해서 조그마한 도시, 또 도시를 넘어서 국가, 왕조라는 것이 청동기 시대에 비로소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 문명이라는 말입니다. 문명. 그러면 전 세계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 문명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것들이 제일 먼저 출현했고, 각 지역마다 문명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칠판 지우고 영상 끊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카메라를 끊고 칠판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해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중국 이렇게 제가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은 교과서 21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21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에 전 세계 지도가 나와 있죠. 전 세계 지도를 여러분들 자주자주 볼 필요가 있으세요. 자주자주. 그래야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지역, 어느 국가, 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 공부하는 맛이 나지 않겠어요? 자, 아까는 선생님이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호모 서피엔스가 그것이 현생 인류의 조상격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동생활을 했던 구석기, 농사를 시작했던 신석기에 이어서 사유재산, 계급, 도시, 문명이 발전하게 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 때는 문명이라고 일컫고 문명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좀 고도의 인류의 집합체 문화 현상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네 군데예요. 네 군데. 그중 가장 먼저 빠른 문명을 구축했다고 하는 곳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지만 뭐 그거 상관없이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나름의 높은 문화권을 자랑했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네 곳이 있습니다. 지도 순서대로 서쪽부터 동쪽까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중국 문명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 순서도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것이 어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헷갈리지 않거든요. 지도로 한번 봐보세요. 저는 지도를 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말로써 여러분들 설명하고 여러분들은 지도로 한번 봐보세요. 먼저 이집트 문명. 이집트는 지금도 이집트라는 국가가 있죠. 그죠?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죠.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 그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흐르는 강이 홍해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는 아마 여러분들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 뭐 기독교인이나 천주교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어볼 수도 있었어요. 우리 크리스트교에서 유명한 사람이 모세라고 있죠. 이 모세가 바다를 갈라가지고 뭐 유민들을 이끌고 갔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바다를 가른 곳이 바로 홍해예요. 홍해. 그 이집트 위치 잘 보시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집트에서 이제 중앙아시아 아니죠. 이집트에서 서아시아, 지금의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요 일대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한 페이지 넘기시면 좋아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22페이지 왼쪽 위에 그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에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렇게 제 손가락이 정확히 표현됐나요?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약간 그 초승달 모양처럼 생겼죠? 초승달 모양. 예. 그 초승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저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초승달처럼 보이는 지역에 두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두 강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중심으로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을 했고 이 초승달 모양 지역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일대를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도 해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따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21페이지로 오시면 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 이제 인도가 보이죠. 인도를 보면 인도가 이렇게 우리 마치 빗살무늬 토끼처럼 생겼죠. 그리고 북부 지역에 두 강이 흐르는데 서쪽 지역에 인더스, 그 다음에 동쪽 지역에는 겐지스 강이 흘러요. 이것도 인도 문명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제가 그림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겠죠. 중국은 이제 패스를 할게요. 자, 먼저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이 결국 유럽과 서아시아 문명의 기원이 되는 지역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이 서양 문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금은 아시아로 분류되고 있지만 고대 중세 역사를 보면 거의 아시아 역사라기보다는 서양의 역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더스와 중국 문명은 좀 따로따로 이제 서로 관련이 없이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같은 서양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명이 발생했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나열해 볼게요. 이 문명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들이 대체 어느 공통점을 가지고 출현하게 됐는지. 우선 문명을 보면 다 큰 강유역이 있어요. 큰 강. 큰 강유역에서 이 문명이란 것들이 발생을 했어요.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 신석기 시대 때 농사를 시작하고 농사에 있어서 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무슨 물을 끌어오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초창기에 사람들은 강가 주변에 많이 모여 산다고 했죠. 근데 그 강도 작은 강, 큰 강. 큰 강 옆이 물론 살기가 더 좋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겠죠. 큰 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서로 싸우든지 아니면 서로 규칙을 정하든지 또 같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하나의 비슷한 문화가 생기겠죠. 큰 강 유역에서 이 문명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 큰 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내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이 잉여 생산물을 바탕으로 이것은 내 것이라는 인식, 사유재산이라는 제도도 생기고, 또 이 사유재산을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서로 충돌이 벌어지겠죠. 여기서 이긴 자가 지배계층, 진 자는 피지배계층, 이런 계급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청동기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와 더불어서 이 농사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물을 정말 끌어다가 또 물을 관리하는 기술까지 등장하게 돼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관계 혹은 치수라고 해요. 우리 관계농업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이 관계농업이라는 것이 일반 농사랑 다르게 초창기의 농사는 실제로 강가 주변에 그냥 벽시 같은 걸 그냥 뿌리면 끝이에요. 그냥 뿌리면 자랄 놈 자라고 죽을 놈 죽어라, 뭐 이런 식의 농사였는데, 나중에 강 주변에서 홍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강 바로 주변에서 농사 짓기는 너무 어렵고, 좀 강보다 좀 떨어진 곳에서 그 지류를 바탕으로 넓은 평야가 있는 곳에 이제 대규모 농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강이랑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물의 공급을 받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관계가 무슨 뜻이냐면 물댈 관자예요. 물댈 관, 물댈 개자. 우리 물을 댄다고 해가지고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이제 땅을 파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흐르게 하는 이런 기술을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가히 할 수가 없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 대규모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물의 흐름을 바꿔서 내 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작업이에요. 그럼 이 대규모의 인원을 지도할 리더가 필요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그 리더가 권력을 가지고 우리 한국사 표현으로 한다면 군장이라는 등장, 우리 군장이라는 존재, 고인돌 무덤으로 대표되는 군장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 관계 사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원을 지도해야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의 인원을 지도하다 보니까 리더가 생기고, 리더가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추후에는 국가 만들고 왕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치수는 물 숫자, 다스릴 숫자, 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관계 농업도 치수라는 말 안에 포함이 돼 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더가 등장하고 결국에 도시 혹은 나중에 더 발전해서 국가, 왕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통의 문자도 사용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문명 발생의 나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한번 알아보면, 선생님이 처음 구분의 기준으로서 강을 써놨죠. 이 문명은 큰 강유역에서 이러한 조건으로 발전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중국 문명이 어느 강 유역에서 발전을 했는지 그 강 이름부터 써볼게요. 이집트의 유명한 강은 뭐 유명하죠? 모두 다 알고 있죠? 바로 이 나일강이에요.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집트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다시 여러분들 교과서 22페이지 펴면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곳에 흐르는 두 강이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 강이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말 뜻도 무슨 뜻이냐면 두 강 사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강 사이가 그러면 아주 물줄기가 여러 지류도 있겠죠. 우리가 이 세계 지도로는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지류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 정착해서 살기가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상당히 농사 짓기도 좋고 사람들 물 구하기도 혹은 뭐 이때 짐승을 잡아먹는 사냥도 당연히 좋겠죠. 왜냐면 강 주변에 동물들도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찍이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이 두 강 사이에 비옥한 지형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왔다 갔다 여러 문명을 세웠다가 망했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인더스는 요 강 이름과 똑같아요. 인더스강 중심으로. 근데 추후에 이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에서 그 옆에 있는 겐지스 강으로 이동하게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인도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쪽이 인더스 강 그리고 겐지스 강인데 여기에서 처음 문명이 생겼다가 이쪽으로 겐지스 강으로 나중에 이동하게 돼요. 중국은 황허 혹은 황허라고 해가지고 황자가 누를 황자예요. 누를 황자. 중국 화북지대, 황하 문명이 있는 강 일대를 화북지대라고 하는데 지금의 중국의 수도가 어디죠? 베이징이죠. 베이징 바로 남쪽 부근에 흐르는 강이에요. 베이징 바로 남쪽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황하 문명 중심으로 황하강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했어요. 황자가 누를 황자라고 해서 이 진흙물들이 진흙물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황하라고 하는데 이 진흙물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물에서 사람 문명이 발생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진흙물이 흐른다는 것은 좀 누렇게 보인다는 것은 진흙, 고운 흙입자가 많다는 것이고 그 주변 일대가 상당히 영양분이 많은 토양층이 형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별다른 농업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농사 짓기가 좀 수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4대 문명에는 이렇게 큰 강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지형적 특징을 비교해 가면서 이 두 문명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선 이집트 지역은 상당히 폐쇄적 지형이었어요. 폐쇄적 지형. 요거는 우리 교과서 23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23페이지 보면 우리 이집트라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동쪽으로 기준을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홍해가 있어요. 홍해. 그리고 북쪽으로 한다면 지중해가 있고 벌써 동쪽과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죠. 지금이야 바다를 건너서 서로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 교류가 뭐 상당히 자유롭고 활발하지만 과거에는 바다는 곧 세상의 끝이에요.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간다는 것은 마치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이 저 화성에 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비유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만큼 바다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집트는 동쪽에는 홍해, 북쪽에는 지중해로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교류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우리 아프리카가 유명한 것이 사막이잖아요. 이 서쪽에는 아주 드넓은 끝도 보이지 않는 사막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쪽, 북쪽, 서쪽 완전 막혀 있죠. 그나마 남쪽에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 수단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이들과 이제 교류를 할 뿐이지 완전 이 이집트는 폐쇄적 지형으로서 다른 외적의 침입을 받을 일이 거의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한 왕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왕조가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이 지역에서
아주 오랜 동일한 왕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왜? 폐쇄적 지형 때문에. 그리하여서 오랫동안 왕조가 지속되게 돼요. 오랫동안 왕조가 지속되게 돼요. 그럼 오랫동안 이 왕조가 지속되다 보니까 지배계층의 이 계급이 피지배층의 계급, 이렇게 지배계층, 피지배계층의 계급 간의 구분이 확실해져야지 지배계층 입장에서는 피지배계층을 좀 다스리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지배계층들이 피지배계층들을 확실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 동양으로 친다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에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윤회 사상 때문이에요. 윤회 사상이 내가 지금 처한 신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신분으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노예로 태어났으면 노예로서 직분을 다하면서 살면 나중에 다음 생에는 평민이나 혹은 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논리로서 지배계층들이 피지배계층들을 지배하는 이 논리로서 불교를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지배계층들이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하고 피지배계층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게 되고 사후 세계, 죽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생에 대해서 강조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성향을 내세적이라고 해요. 내세적. 여기 내세가 무슨 뜻이냐면 내자가 올내자예요. 올내자. 다가올 세계. 다가올 세계. 다가올 세계. 올내자. 두음 법칙에 의해서 내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의 세계를 막 이야기하는 신화나 뭐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 발전한 이유가 지배계층들이 피지배계층들을 확실하게 지배하기 위해서는 사후세계, 다음에 올 세계, 내세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얘기가 오시리스 신화. 오시리스라고 해서 죽음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집트 사람이라면 죽으면 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살아생전의 일들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간다고 해요. 그러면 그 심판하는 그 신 앞에서 죽은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사자라 불러. 사자. 죽을 사자, 사람 자자.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은 사람이 나는 살아생전에 정말 착한 일만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착한 일만 다음 생에도 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죽음의 신 앞에서 맹세를 한다고 해요. 그것이 죽은 사람의 서자가 맹세할 서자예요. 뭐 이런 내용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올 세계에 대해서 강조하는 문화가 바로 이 오랜 왕조를 지속한 또 폐쇄적 지형인 이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정반대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강 사이에 있다 보니까 아주 이 농사 짓기나 사람들이 살기 너무나 좋아요. 근데 너무나 살기 좋다는 것은 외부에서 너도나도 외지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상당히 개방적 지형으로 인해 가지고 왕조가 상당히 자주 교체됩니다. 혹은 이민족들의 침입이 상당히 잦은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일대에 최초의 도시국가를 세운 민족은 이 수메르인, 이게 뭐 민족 명이에요. 수메르인이라고 하고, 수메르인이 다시 아카드인, 그리고 아무르인. 이렇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던 이 도시국가가 수메르인, 아카드인, 아무르인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 중에 이 아무르인들이 만든 왕국이 있어요. 그 왕국이 바빌로니아 왕국이라고 해서 이 바빌로니아 왕국에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상당히 유명해요. 또 이 함무라비 왕이 만든 우린 법전이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은 책이 아니고 여러분들 교과서 22페이지 보면 이 함무라비 법전이 어떤 돌멩이 비석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22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위쪽에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이 뭐 무언가를 주는 뭐 그런 그림이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할 수 있는데 앉아 있는 사람이 함무라비 왕이 아니고 서 있는 사람이 함무라비 왕이에요.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은 그 조각 밑에 돌 기둥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아주 촘촘하게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여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나의 눈을 상하게 하면 너의 눈도 상하게 한다. 이런 보복, 형벌주의로 유명한 법전의 내용이 써져 있죠. 세계 최초의 성문법은 아니고 어쨌든 성문이 문자로 기록됐다는 건데 나름 성문법 형식으로 기록된 법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육이 좋다 보니까 이 주인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조의 주인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지배하기 위해서 뭐 이집트처럼 사후세계에 대해서 강조하기보다는 당장 이 급변하는 내 현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와는 다르게 내세적이 아니고 선생님 잘못 써놨네요. 현재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이집트와는 상당히 다르죠. 그 대표적인 이 서사시가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있어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명한 뭐 영웅 혹은 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막 유람하면서 느낀 뭐 현세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뭐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명한 뭐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해 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형의 현세적 성향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서로 다른 폐쇄 개방적 지형으로 인해서 생긴 다른 문화들. 선생님 꼭 시험 문제 낼 겁니다. 또 수능 문제도 반드시 나올 거고. 자, 꼭 알아두세요. 또 그리고 이제 이 두 문명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뭐 이집트는 워낙 유명하죠. 피라미드와 뭐 스핑크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인간이 저 하나님에게 하느님이 살고 있는 영역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표현된 탑이 하나 있었죠. 바벨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바벨탑이 바로 이 지구라트라는 설이 있어요. 지구라트라는 설.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명한 건축물이에요. 그 이외에 이제 또 문자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집트는 그림 문자라고 할 수 있는 상형 문자, 그림 문자라고 할 수 있는 상형 문자가 있는데 이 상형 문자를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의 약간 겉표면을 얇게 뜯어내 가지고 만든 종이 비스무리한 것에 옮겨 적었다고 해요. 잘 모르겠죠? 선생님도 뭐라고 설명하기 좀 그런데 요거는 교과서 24페이지에 이 파피루스를 만드는 과정도 나와 있는데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도록 해요. 자, 여기 이집트가 상형 문자라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쐐기 문자라고 해서 쐐기 문자라고 해서 흙 점토판에 약간 좀 나무 막대를 이용해서 꾹 눌러서 글자처럼 표현한 거예요. 이 쐐기 문자를 좀 이해하기 좀 쉬우려면 여러분들 그 모기 물렸을 때 간지러우면 막 모기 그 물린 부분에 막 긁기도 하지만 이 손톱으로 이렇게 막 열십자 모양 이렇게 누르죠, 그죠? 그러면 열십자 모양이 이렇게 꾹꾹 들어가서 생기잖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죠? 요거를 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쐐기. 요 문양을 이렇게 쑥쑥 들어간 거야. 그래서 흙 점토판에다가 이런 손톱같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쿡쿡 눌러가지고 글자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쐐기 문자예요. 그 이후에 그 밖에 이집트에서는 십진법이라는 걸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이 나일강 일대가 여름과 겨울철 이 물 수위가 아주 급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일대를 많이 홍수가 범람을 하다 보니까 이 서로 간의 농토 구분도 힘들어지고 이 농토 구분을 뭐 짓기 위해서 뭐 측량술 그리고 뭐 기하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한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고, 메소포타미아는 뭐 이집트가 10진법이라면 메소포타미아는 60진법, 그리고 점성술, 태음력, 이런 것들이 발전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가 아주 필기가 많았죠, 그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 중국 문명으로 넘어갈게요. 인더스 문명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인더스강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했는데, 그러다가 이 인도 북부 지방에 아리아인들이라고 있어요. 이 아리아인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오면서 이 지역에 있던 인도의 원래 고유 민족을 드라바다족이라고 하는데,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 아리아인들이 요 인더스강 유역으로 오면서 원래 있던 원주민들을 지배하면서 인도에 또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선 그 인더스 지역에서 드라비다족 뭐 이런 민족이 있었다는 흔적이 되는 유적이 모헨조다로, 또 하라파 유적, 모헨조다로, 하라파 유적, 전부 다 지명이에요. 여기 큰 공중 목욕탕과 뭐 이런 하수 시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대 문명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원래 인더스강 이 모헨조다로 하라파 유적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원주민들을 아리아인들이라고, 인도 북쪽에 있던 유목민인데 아리아인들이라고, 요 사람 인자입니다. 아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지배한 이후에 이들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인더스에서 겐지스강으로 이동을 해요. 인더스강에서 겐지스강으로. 좀 문명이 좀 확장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리아인들이 원래 있던 원주민들과 본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피부 색깔을 통해 가지고 구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부 색깔을 뭐 인도어로 바르나라고 하는데, 이 피부 색깔을 통해서 구별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잘 알고 있는 인도에서 아직 법적은 아니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카스트 제도가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카스트 제도. 이 카스트 제도가 뭐 브라만, 가장 최고 계급이 브라만,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 다음에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이라고 했죠. 이게 꼭 네 계급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아주 수많은 계급, 세부 계급이 있다고 해요. 뭐 선생님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부 계급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브라만 중심의 계급이 만들어지고, 또 브라만 중심의 종교, 브라만교라고 만들어져요. 브라만교. 또 이 브라만교의 나름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베다라고 하는 이 경전도 이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인더스 문명은 이 정도로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문명을 넘어갈게요. 우리랑 좀 친숙한. 중국의 이제 최초의 왕조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왕조예요. 하왕조. 근데 이제 최초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이 진짜 왕조라고 이게 인증받으려면 문헌상의 기록과 또 유물 유적상의 기록이 좀 나름 많은 부분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 하왕조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최초의 왕조라고 평가받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비공식 최초 왕조고, 최초의 왕조라고 평가받는 것이 바로 상왕조 혹은 은왕조라고 해요. 상왕조, 은왕조라고 하는데, 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왕조가 최초의 왕조라고 입증받으려면 문헌상의 기록과 유물 유적상의 기록이 일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야 된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은허라고 하는 이 왕조의 대표 유적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 은허에서 한자의 기원이 되는 갑골문자도 발견이 됩니다. 갑골문자. 이 갑골문자라는 것이 뭐냐면 거북이 등껍질과 소의 목 아래 부분 뼈인가 아주 넓은 뼈가 있다고 해요. 그 넓은 뼈,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하늘에게 점을 치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라고 해요. 적어 놓은 거. 그래서 뭐 점을 친다고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뭐 어떻게 막
뾰족한 뼈로 막 이렇게 막 긁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아래를 불을 태우면 그 미리 금을 거놨던 거북이 등껍질이 또 짜르르 쫙 쪼개진다고 해요. 그럼 그 쪼개지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가 지금 군사를 일으킬 날이, 우리가 무엇을 할 날이 이날이다. 이렇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관이 점을 친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뭐 쉽게 더 생각하면 우리가 점집에 가면 어떤 좀 무당이나 무속인들이 갑자기 무슨 뭐 젓가락 흔들고 쌀 이렇게 촥 뿌린 다음에 한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렇게 점을 친다고 해석하면 좀 이해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그런 하늘에게 점을 치는 내용이 이 거북이 등껍질에 써져 있다고 해요. 지금 한자의 기원이 되는. 그래서 이들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늘에 점을 쳐가지고 결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늘과 연결된 신, 하늘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늘에게 그 뜻을 물어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해서 정치할 때 정, 하늘에게 정치와 관련된 모든 일을 물어봤다고 해서 이렇게 정치를 운영했다고 해서 신정 정치가 운영된 것이 바로 상왕조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나라도 원래는 여기다 좀 쓰긴 써야 되는데 주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국사를 시작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사의 주요 학습 내용에 해당되는 유럽, 서아시아, 인도, 그 다음에 동아시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진화. 그리고 청동기 시대 들어서 계급, 문자, 관계, 치수, 농업, 도시, 문명이라고 평가받는 세계 4대 문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